후보가 이제 우리 때는 없었던 거죠. 학식 없었어요? 학식이라는 게 없었죠. 네, 없어가지고 드라마에서 맨날 학식 학식을 먹고 그러니까 아주대가 수원에 있잖아요. 수원에서 네. 그다음에 수원 유세하고 이 길로 가는 거거든요. 쭉 나중에 남양주까지 가는 건데 학식을 먹으면서 이제 먹고 나서 토크하는 저거 장면 아까 이 방송 맨 처음에서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이준석이도 학식 먹으러 가고 뭐 김문수도 학식 먹으러 가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일단 이런 거죠. 학생들 밥값 걱정 없애야 된다.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까지는 결국 무상으로 가야 된다 나는 봐요. 교육의 영역은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럼 밥도 필요한 사람 공짜로 먹여줘야지. 사실은 세금으로 먹여주는 거지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1,000원 학식이라는 게요. 아까 강기정 시장 나오셨지만 광주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침에 지금은 점심은 학식이 없고 대개 학교가 아침 먹으러 가면은 1,000원만 내면 먹는 게 광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점심도 저녁도 근데 이제 야 이재명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되면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와, 이 균형 감각 무엇?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누구처럼 학식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약속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모아가지고 지방선거 나가는데 이런 개소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와서 똑같이 학식을 먹어도 나이 40이 돼서 학식을 먹어도 그냥 먹으러 온 사람하고 여기 와서 학식을 먹으면서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약속을 해주잖아요. 너네들이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 상인들에게도 얘네들이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의 균형 감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여주잖아요. 알게 해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얼마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주변의 상인까지 한번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사람을 못마땅해 가지고 원두값이 120원이라 했다 안 했다 이러고 자빠졌으니 참말로 보고 있으려고 환장하겠어 아주. 학생 말고는 밥 먹으려면 사실 7, 8천 원은 가장 낮은 가격대니까 구내 식당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학교 구내 식당은 생각보다 알찹니다. 일반 식당보다 더 나을 수 있는데. 아니 거기 영양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영양 균형도 잘 맞춰져 있고 그리고 아주대 식당이 좀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좀 다른 건데. 아니 뭐 하나 꽂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알고인 섞여 있다. 이렇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참 알겠어요. 네. 자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 싶어요. 개천에서 영난단 말 하잖아요. 저는 가난을 겪어본 마지막 대통령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엘리트 분들도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엔 정말 찾기 힘든 희귀템이야. 이준석이 한번 봐봐요. 이준석이. 사실 아버지 덕을 본 측면이 있잖아요. 정치권에 들어올 때. 근데 아까 재밌는 짤에도 이따가 잠깐 나옵니다만 국민의힘 뭐라고 오늘 그러니까 국민의힘 저기 중앙일보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재명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해 보지 않아도 저는 좋은 정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어떤 첨예한 게 붙어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지 아닌지의 어떤 상황이 오면 가난해 본 사람만큼은 정책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마지막 대통령일 거라고 확신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거든요. 지금 보세요. 좋은 대학교 가는 애들 다 잘 사는 집 거의 대부분 그런 애들이에요. 물론 이제 뭐 저 수시 전형으로 뭐 농어촌 전형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사회 주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저는 가난을 겪고 이겨낸 마지막 대통령일 거라고 저는 이재명 후보를 감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여러 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천을 살기 힘든 게 당연한 걸로 전제를 하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계급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계급을 용인하는 전제가 숨어 있어요. 정말로 조국 대표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천에 사는 가재, 붕어, 개도 잘 수먹고 잘 살 수 있고 굳이 용 안 돼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용이 올라가가지고 좀 위에 올라가서 천상계 한번 져서놓고 내려오시면 네.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양극화는요.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나와줘야 조금은 더 그 갭을 좁힐 수 있다고 보는데 엘리트 출신들만 대통령을 하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서민의 삶을. 솔직히 말해 윤석열이가 뭔 세상 고생 한번 해보고 살았어요? 구수해도 가능한 집안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결혼한 다음에 고생은 했을 것 같긴 하던데. 닥치시고요. 그 3년 전 대선의 하이라이트가 저는 상대원 시장 연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를 이해하는 이유가요. 정말 가난해 봤거든요. 5.18 이후에 우리 집안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정말 찢어지게 살았거든요. 방 한 칸에서 엄마 아빠하고 삼형제가 같이 살았어요. 부엌도 없었어. 화장실은 20군데 집들이 모였고 화장실 한 칸 쓰는 거야. 수돗물이 나오고 광주가 격일제 급수를 했었다고. 네? 격일제 급수를 했었다고. 진짜로. 그러면 수돗물 나오는 날 소위 양동이 밖에서 들고 가서 줄 서서 물을 받아왔어야 돼. 근데 이재명 후보도 성남에서 올라왔을 때 저 안동에서 올라왔을 때 성남 살았던 환경이 딱 그렇게 말했어. 그 오지 마을보다 더 열악했다고. 내가 살았던 곳이. 근데 어머니가 그 상대원 시장에서 화장실 입장료만 받으신 게 아니라 보통 청소를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입장료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겠어요? 우리는 입장료 받는다고 생각하잖아. 대통령 후보가 돼서 가서 연설했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이재명이 3년 후에 대통령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건 DNA라고 생각해. 아니 원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다리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 로스쿨이나 의대생들 이야기 그런 모임대 가면 사다리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가 사다리충이냐면 로스쿨 입학해하고 로스쿨 다닐 때는 변호사 수 늘려야 된다, 합격자 늘려야 한다, 지합격한 다음에 변호사 수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사다리 걷어차버리는 사람들. 이걸 사다리충이라고 하고 사실 그냥 그 생물학적 관점,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일은 사다리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 거기에서 근본부터가 달랐던 거죠. 왜 우리 아는 어떤 계몽된 어떤 변호사도 어렸을 때 가난했었고 짜장면 한 것도 못 먹고 뭐라고 그러죠? 그 시험 봐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검정고시 봐서 변호사까지 됐다고 하죠. 바로 사다리 걷어차버리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뼛속까지 박혀 있는 이게 공익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남다름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정치의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정치의 본질이 사실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그렇죠. 약탈과 수탈을 막기 위해서 법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김문수나 이준석이는 그냥 그런 어떤 부자 카르텔 속에 그냥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오늘 의미 있는 일이 있었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저거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빌라에서 그거를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금 마련했던 분들을 막 수백 명씩 등쳐먹는 놈들이 있어. 저걸 국민의힘이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가끔 이제 있으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해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돈 다 뜯겼고 전 사기 친 놈도 돈 다 날려버렸어.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돈 받으라고 땅땅땅 나오면 못해요. 돈 줄 놈이 돈이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해줄 게 정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거를 개인한테 맡겨가지고 아니 소송해서 받아내세요. 이딴 식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우리의 첫 단체가 딱 보면 신나 있잖아요. 이렇게 바뀔 거거든. 행정 집행의 대가가 딱 오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시작하고 첫 기자간담회 하는데 어저께 이재명 후보의 표정은 되게 뭐랄까 좀 굳어 있었다 그럴까요?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당선 즉시 비상경제대응 TF 만들겠다 했고요. 투표해야 국민이 승리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넘게. 이거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살짝 보여요. 그 기자간담회만 봐도. 예. 근데 그게 단호한 뭐라 그래야 되지? 나중에 이게 집권하게 되면 어떤 언론에 끌려다니지 않고 질문을 굉장히 오랜 시간 받았고 그 시간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더 질문하세요 이렇게 연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기자가 쓸데없는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바로 잘라버리더구나. 바로 자르는 모습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제가 다른 방송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갈 때마다 제가 신심당부하는 게 진짜 초창기 한 3개월은 언론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이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 표정 무거운 거 이해돼요. 네. 얼마나 깝깝하겠어. 몸에 열을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 후보는요. 그 뭔가 좀 웃을 때가 훨씬 더 이렇게 더 매력적인 게 있어. 그렇죠. 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깝깝할 것 같아. 지금 이제 정말 힘들게 대선 치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막 3군데, 4군데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인수위도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이 똥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선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사전투표일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요일이 없어요. 네.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려 옵니다. 토요일은 투표 안 해. 토요일은 거기다가 6시까지 투표해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전투표는 제가 봤을 때는 투표율이 옛날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좀 낮을 수 있어요. 출근 전에 하거나 점심시간에 하거나. 아니 그래도 얼마나 신나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세이 모여서 투표를 방송을 할 때쯤이면 사전투표했어? 이러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본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전투표 없는 토요일 없는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역대 사전투표율 잠깐만 보시면은 전반적인 추세는요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오르는 추세였거든요. 뭐 대선 뭐 총선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거의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77%였는데 사전투표가 36.93%. 이걸 왜 사전투표를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우리가 하면 이기는 게 아니고 투표율이 3일이 있어. 최대한 빨리 해놓는 게 내가 못할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야, 그렇죠. 나는 본선거 때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사전 투표를 안 한다고 알려진 나라들은 대부분요 우편 투표가 가능한 나라들이에요. 정말 본인 당일날만 투표하게끔 한 나라는 전 세계 거의 없습니다. 거의. 프랑스 정도? 헷갈리는 분들 많은데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고요. 본투표가 오후 8시까지죠. 맞죠.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선거 본투표가 투표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마저도 화요일 날 쉬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 대표적으로 택배 노동자분들 다 쉬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무조건 투표하셔야 되고요. 어제 나왔던 것 중에 1, 2, 3 작전 1번 이재명 3표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투표장에 나가야 이기는 거지. 그럼요. 내가 나만 찍는 게 아니라 투표 안 할 사람 주위에 많이 있을 거야. 데리고 나가시고요. 투표 천국 포기 성렬. 그리고 간단하게 그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정원 대선 개입 뭐 등등등 해가지고 수개표해야 된다 이야기. 이것도 뭐 국민의힘이 물고 늘어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SNS가 저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최순실까지 개입했다. 그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저거 찬성하거든요. 투표수 수개표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김대중 정부 들어봐서 우리가 IT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투표지 분류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자개표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입된 측면이 있지만 시간이나 뭔가를 떠나서 대만이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 투표한 곳에서 바로 까가지고 데이터 올리면은 그냥 중앙에서 그게 처리되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수개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던 시기였어요. 당시에 국정원이 선거 개입하는 부정선거라는 게 여러분 개표 부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국가기관이 막 개입하는 게 다 부정선거거든요. 그 이야기여서 지금 핀트가 좀 살짝 틀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마다 기가 막히고 얼척이 없는 거지. 기억 안 나세요? 터널 디도스. 서울시장 선거할 때 서울시 투표 안내소 디도스로 막아버린 거. 맞아. 뭐 이 댓글 공작. 그리고 어떤 돼지 같은 새끼 하나는 가짜 선거 사무실을 만들고 운영한 그런 새끼도 있고. 그게 부정선거야. 그게. 알고 보면. 저게 저 SNS가 2017년이고요. 2015년에 성남시에서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의심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어떤 표를 이렇게 집어넣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소소하게 몇 표씩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통 모르시겠지만 관련된 소송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아, 네. 애초에 하지 마세요. 예. 궁금해 뒤지겠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마호크님. 제 두 아들도 대학생인데, 그래요. 나 토마호크님 보면 한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 30대 초반인데 대학생이 아니면 엄청 일찍 가졌구나, 아주. 자취 기숙사 생활, 한 달 식비 무시 못합니다. 부모님 모시랴, 자식들 챙기랴, 40, 50대 이중 돌봄 부담 좀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할 듯요.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40, 50대를 위한 예. 정책.